안녕하세요.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VR, AR 그래픽스 테크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원기입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제를 발표하게 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진행했었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제가 어떠한 문제 해결을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들어가는 전시 미디어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그런 이제 리소스를 제작하는 디자이너로서 실무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 VR, AR이 들어가는 전시 컨텐츠에 들어가는 전시 컨텐츠를 제작하는 프리랜서로 약 4년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그래픽스를 좋아해서요. 계속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쉐이더를 계속 공부해오고 작업에 활용을 해왔었고요. 2018년 뉴질랜드에 이민 가서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리소스 제작부터 프로그래밍까지 혼자서 다 하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약 2년 반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올해 10월부터 증강현실 협업 플랫폼 스페이셜에서 프로토타입과 테크니컬 아티스트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국토 면적은 저희 대한민국의 약 2.5배고요. 인구는 반면에 인구는 약 10분의 1이고 국내 총생산은 약 8분의 1입니다. 거의 인구가 적다 뿐이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요. 일도 많고요. 반면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사람도 없고 일도 없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뉴질랜드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일단은 인건비가 높은 나라였습니다. 최저임금은 18.9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0원이고요. 그리고 야근 안 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약 3일 정도 야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프로젝트 비용은 비슷한데 그런 반면에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을 함에 있어서 어떤 VR, AR, 사실 이제 VR, AR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도입해 본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VR, AR을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지를 좀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접근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POC, 즉 프로프 오브 컨셉이죠, 로 접근을 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것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식의 프로젝트로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비용이라는 것은 인건비,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인건비에서 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리소스나 하드웨어 구입비가 더해지게 될 텐데요. 사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구입이라고 해봤자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인건비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간은 훨씬 적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VR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VR 같은 경우는 멀미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좋은 경험을 위해서 1초에 90프레임, 그러니까 90프레임 퍼 세컨즈라는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최적화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그림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업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작업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최적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메쉬를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뭐 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는 텍스처나 그런 데에 캐시한다든지 그리고 LOD를 위해서 메쉬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든다든지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리소스 작업을 통해서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애초에 기획 자체를 그냥 낮은 퀄리티로 해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뭐 디테일한 텍스처 없이 그리고 뭐 강한 뭐 비주얼 이펙트 없이 타겟을 잡으면은 쉽게 최적화가 가능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게임에서 그러니까 최저 사양이 있는 게임과는 달리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설치나 납품에 되는 그런 설치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욕심을 내도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한 100만 원 더 쓴다고 해서 이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인건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최고 사양으로 준비를 하고
그 덕분에 이제 리소스에 필요한 시간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발표의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퀄리티도 좀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안 들이면서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드웨어의 어떤 그 컴퓨터 파워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보시 화면과 같은 세 가지 프로젝트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소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원유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장에는 이런 동영상과 같은 착유 시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착유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VR 콘텐츠를 데모로 제작을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PC를 이용한 VR 프로젝트였고요. 바이브 헤드셋과 립모션을 이용한 인터랙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이전에 있던 데모였고요. 이 데모를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충분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이 각 모델을 UV 언랩핑도 하고 서브센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PBR 텍스처링도 해주고요. 그리고 인터랙션을 위해서 간단하게 UI라든지 UX를 디자인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VR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몰입감일 텐데요. 몰입감을 위해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척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작업을 할 때 그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텍스처라든지 룩 디벨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재질을 만들 때, 재질을 칠할 때 이거를 언젠가는 제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만져봤던, 느껴봤던 그런 기억들을 살려서 최대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립모션으로 들어가는 핸드 트래킹 인터랙션을 위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스케치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좀 쓸만하겠다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아서 작업에 실제로 이제 진행을 시작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우 간단한 스케치이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이마저도 좀 힘들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기반으로 포토샵에서 이제 UI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이 UI 디자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요소들을 마야에서 모델링을 해서 유니티로 가져와서 애니메이션을 시키고 UI 요소들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이제 VR 헤드셋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해상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낮은 해상도 때문에 모기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특히나 이제 엘리어싱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얇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 UI는 이게 그냥 헤드셋에서 보니까 그냥 계단으로 보이거나 심지어는 이 선들이 이렇게 끊겨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해상도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디자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후에 헤드셋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모델을 조금 더 이렇게 요소들을 좀 더 두껍게 해주는 그런 이제 수정을 하면서 좀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던 이제 UI 인터랙션들인데요. 그래서 손바닥을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버튼이 나와서 인터랙션을 시작하고, 버튼을 다시 눌러보면은 또 다른 어떤 텔레포트를 위한 UI가 나타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게 저희 립모션의 핸드 트래킹을 이용하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유저분 같은 경우는 거리감을 느끼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눌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눌렀는데 실제로는 눌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햅틱 센서가 있잖아요. 그 어떤 진동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핸드 트래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런 피드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피드백, 보시다시피 이제 손이 버튼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이런 옆에 사이드바 UI들이 이렇게 넓게 길어지는 형식으로 시각적인 피드백을 줬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좀 시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쥐면은 UI가 닫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저희에게 이제 강하게 인상이 남은 그런 영화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톰 크루즈가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그런 느낌 자체는 굉장히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강하게 남을 만큼 강렬했던 영화인데, 그 부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런 UI 요소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해당 원반을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은 이런 설비들이 좀 인터랙션이 되는, 좀 움직여지는 그런 경험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인터랙션에 있어서 어쨌든 그 진동이라든지 그런 아무런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라도 이게 UI에 다가갈 때 혹은 떨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영어로는 이제 주시라고 하죠. 주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많이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피드백을 디테일하게 좀 넣어보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과는 제법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인터랙션을 해서 관련 이제 설비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안에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UI 인터랙션을 만들었었고요. 당시에 여기 이 영상 같은 경우가 레딧에 하이라이트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비의 회사가 이제 글로벌 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가 본사에서 임원급들이 뉴질랜드로 직접 이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데모를 직접 시연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가 있었던 데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이게 클러스터라고 하는 착유 기구인데요. 그러니까 소에다가 이렇게 소 젖꼭지에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튜브의 부분이 있었거든요. 튜브가 어떤 사용자가 이 클러스터를 움직임에 따라서 튜브가 이제 인터랙션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 이 부분 사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모델에다가 본을 심어가지고 많은 수의 본을 심어서 그리고 리지바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거를 어떤 따라다니도록 부드럽게 보이도록 그거를 연출을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겠다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다시 마야로 돌아가서 아니면 맥스로 돌아가서 이거를 수정을 하고 스캐닝도 조정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피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을 많이 박으면, 충분히 많이 박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잘못 연결이 되면은 중간에 메쉬가 꺾임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되게 인텐스하게 좀 꺾여지는 느낌이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본 같은 경우가 메쉬를 굉장히 좀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피하고 싶어서 저는 프로시저럴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근데 프로시저럴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C샵에서 CPU로 이제 메쉬를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버텍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부하가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피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GPU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컴퓨터 쉐이더에서 이런 베지어의 노드 곡선을 그리고 유니티의 그래픽스 API를 이용해서 드로우 메쉬 인스턴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수의 튜브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GPU 덕분에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수천 개, 만 개, 2만 개까지도 굉장히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셔서 지금 숫자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못해도 1000개, 2000개는 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튜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촘촘한 많은 수의 메쉬를 갖고 있는 튜브들이죠. 얘네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프레임 레이트가 3.5에서 안 올라가는, 프레임 레이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3.5 밀리세컨드에서 안 올라가는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대회에 있는 프로젝트에 연관돼서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데모라고, 사전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가스 터빈이 있으면은 이거를 손으로 인터랙션 했을 때 각 파트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내부의 어떤 복잡한 구조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정보들 그것들을 좀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접근했던 데모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애니메이션들은 전부 그 C샵에서 프로시저럴하게 만들었거든요. 프로그래밍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약간의 애니메이션 수정이라도 만약에 마야라든지 맥스라든지 그런 툴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면은 약간의 수정에도 물론 이제 그 유니티 안에서 애니메이션 클립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수정 자체가 굉장히 단계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프로시저럴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 많겠다 생각해서 C샵으로 프로시저럴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PC를 이용했고요. 립모션을 이용한 핸드 트래킹 인터랙션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가스터빈 모델링을 다운받아서 썼는데 그 대부분의 인터넷에 있는 모델이 사실은 리얼타임을 위한 모델은 아니죠. 그래서 해당 모델을 리얼타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메시 정리를 해줘야 했고요. 그리고 각각 파트들이 인터랙션 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쪼개주고 병합하는 식의 어떤 그런 메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 모델 정리를 하고 그리고 룩 디벨롭먼트를 하고 이런 인터랙션을 개발하기까지 약 3주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메시를 정리한 상태에서 그냥 유니티로 들어와서 스탠다드 쉐이더를 적용하면은 보기와 같은 어떤 화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대로 쓰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대로 쓰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좀 정리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뒤로 놓고 왜 유니티를 때깔이 안 나와? 라고 해서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디테일을 위해서는 텍스처를 이용해야 될 텐데 텍스처를 입히려면은 어떤 2차원 형식으로 펼쳐놓은 UV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UV 언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로컬 포지션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로컬 포지션을 이용해서 쉐이더에서 그 노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받아온 포지션 값을 이용해서 얘를 랜덤하게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구역마다의 값을 자연스럽게 이제 블렌드를 해주는 형식으로 그 가운데 이미지와 같이 노이즈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노이즈를 여러 가지 그 스케일로 위상을 다르게 해서 중첩을 시켜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어떤 프랙탈 노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비엘북스의 더 게임 그래픽스라는 책의 쉐이더 앤 이펙트 1권에 그 원고를 기고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인디 비주얼 랩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 분들이 유니티 그래픽스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4권까지 냈는데요. 이 부분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3권까지 번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는 프로시저럴 노이즈를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얼룩이라든지 금속의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튄 어떤 그런 자국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면에 적용을 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약간의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뷰에서 본 그 최종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이제 이 프로젝트 전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거를 이번에 사용해보면 되겠다. 사실 저도 이게 잘 될 수 있을지는 왜냐면은 그 쉐이더 자체가 굉장히 그 노이즈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픽스 카드가 좋아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풀프레임으로 90프레임으로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런 다양한 노이즈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그을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좀 이제 이런 펄 느낌 같은 것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제 금속의 느낌을 조금 프로세스 노이즈들로 그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사실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래픽스를 퀄리티를 높인다는 거는 뭔가 만들어 보고 결과물을 보고 여기서 어떤 보완할 점이나 수정할 부분을 찾고 이걸 다시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을 받고 어떤 이런 그런
수정과 피드백과 어떤 적용 결과를 보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될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건데요. 이터레이션이라 그러죠. 근데 이 빠른 이터레이션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작업을 서브스텐스 페인터나 다른 툴로 어떤 텍스처 디테일 작업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메쉬를 수정을 해야 된다면은 메쉬를 수정하고 그 툴에 다시 가져가고 그 툴에서 다시 가공을 하고 그리고 유니티로 가져오는 어떤 이런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람이 이렇게 귀찮아지죠. 아주 약간의 수정은 이거 수정하기 위해서, 이게 물론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과연 이걸 그럼 내가 다시 해야 될까? 물론 자기가 너무 아끼는 작업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유니티 쉐이더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메쉬를 수정해서 메쉬만 업데이트하면 라이브 링크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쉬를 업데이트만 하면은 말 그대로 최종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메쉬 같은 어떤 초기의 메쉬, 이런 굉장히 어색한 단면 같은 경우를 하나하나 깎아 나가면서 그 하드 서페이스 모델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런 베벨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벨을 어떤 좀 더 고급스럽고 단단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더 계속 많이 조정을 했었고요. 사실 메쉬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최적화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보시다시피 이런 단면의 처리를 좀 더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보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메쉬의 어떤 그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스관 설비 관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그 VR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설비를 관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자주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자주 있지 않다는 거는 실제로 실습을 해볼 기회가 적다는 거죠. 그렇다는 경우는 직원분들이 어쨌든 이거를 문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보고 그걸 학습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VR로 학습을 했을 때 확실히 좀 더 높은 몰입감으로 좀 더 그 경험이 어떤 자기가 실제로 그 행위를 해보는 실습과 비슷한 경험을 VR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VR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도 PC를 이용한 VR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과정은 약 20분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는 사이트를 구현해야 됐기 때문에 전체 환경 모델링부터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부터 해서 전체 인터랙션을 만들기까지 약 5주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다른 모델러가 약 2주 동안 같이 모델링을 하는 식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링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대부분 시간도 모델링 하는 데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회사에서 이미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VR에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도 자 그럼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실측의 모델을 사실 이런 기반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메시화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그 실측으로 모델링을 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실수도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장점이 확실하게 있고요. 그렇게 모델링을 그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링은 이제 유니티에 가져왔을 때 스탠다드 쉐이더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런 디테일이 적용되지 않은 스탠다드 쉐이더의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럴 노이즈를 입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셜 그 노이즈를 입혀서 어느 정도 디테일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가운데 약간의 어떤 그런 웨더링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이제 윗면 쪽이라든지 이런 구석 쪽에 좀 더 이렇게 먼지의 느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디테일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면은 그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작업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반나절밖에 시간이 안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기존의 가스터빈이나 이전 프로젝트에 활용했던 CG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의 튜닝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약 뭐 반나절의 시간을 들인 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번들거리는 최소한 이런 느낌은 없는 그런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쉐이더인데요. 이거는 영상도 있긴 한데 제가 저기 유니티에서 데모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유니티 프로젝트고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식의 파이프에 약간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색상도 한 가지만 주기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을 좀 이렇게 조합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웨더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석에 쌓여 있는 먼지에 대한 느낌들, 먼지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먼지의 어떤 넓이,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웨더링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조정한다 하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눈으로만 봐서 이렇게 세세하게 조정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티리얼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모드들을 넣어서 예를 들어 컬러만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스무스니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웨더링을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모드를 넣어서 좀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머티리얼 프로퍼티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웨더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냥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 그냥 프랙탈 노이즈가 있으면은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Y축 방향으로 찌그러뜨려서 어떤 그런 비 같은 부분을 통해서 먼지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조절을 통해서 어떤 세세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런 식의 많은 프로시저럴 노이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트라이 플래너 매핑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라이 플래너는 말 그대로 이제 X축, Y축, Z축의 어떤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텍스처를 이렇게 입혀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텍스처 샘플링 3번만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UV 언랩 없이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거고요. 이 부분은 저기 유니티에서 유니티 메저드 머티리얼스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URP용이랑 HDRP용으로 따로 나눠서 구글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GitHub 리포지토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실제로 다운받아 쓰실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다른 프로젝트에도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머티리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스 프로젝트를 퀘스트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죠, 모바일 VR로 이렇게 포팅을 해야 옮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모바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시에 이제 트라이 플래너 매핑으로 바꿔서 텍스처를 바꿔서 했었고요.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이런 부분 다 빼고 그림자 빼고 해서 퀘스트에서 이제 72프레임으로 맞춰서 작업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니티의 스탠다드 쉐이더도 그렇고 PBR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거든요. 그래서 PBR의 어떤 명제 중 하나가 모든 물체는 반사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코드는 유니티의 그 CG 라이브러리 안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유니티가 이제 PBS 쉐이더를 계산을 할 때 보시다시피 디퓨즈 부분에다가 GI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더해주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그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차폐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좀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부분들이 밝게 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PBR을 쓰려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넣기 위해서는 이 계산이 많기 때문에 보통 미리 텍스처를 구워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텍스처를 굽는다는 게 이게 각 면에 대해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를 트라이플래너 매핑이라든지 뭐 박스 매핑, 스피어 매핑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언랩된 UV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UV 언랩은 저 같은 경우 일단 쓸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면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자동으로 UV 언랩핑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 UV 언랩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쪼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둥근 물체라든지 뭐 곡선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중간에 이제 UV가 쪼개지면서 이렇게 심라인이 보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 쪼개지다 보면은 그 UV 이제 그 사이사이에 어떤 공간 때문에 어떤 텍셀의 그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많은 높은 해상도의 텍스처를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언랩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캐시를 해보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버텍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모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값들의 어떤 데이터인데, 얘를 이제 쉐이더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버텍스라면은 어떤 그 포지션이라든지 노멀이라든지 뭐 UV 값이라든지 여러 값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컬러 값들을 넣을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값들을 어트리뷰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V 버텍스 컬러를, 이 컬러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쉐이더 어떤 데이터를 담느냐, 그리고 어떤 쉐이더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인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펙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버텍스에다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제 캐시를 해서 적용을 해줬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이제 밝으면 안 되는 부분이 적절하게 차폐가 돼서 어떤 이런 견고한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크죠. 어떤 이런 식의 이렇게 밝게 뜨기만 하는 이런 가벼운 부분들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적절히 이제 잡아주면서 어떤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고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쓰지를 않는다면은 쓸 수 있는 게 스크린 스페이스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제 후처리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 오브젝트를 다 그려 놓은 뒤에 전체 화면을 두고 최종 결과물에다가 스크린 스페이스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계산을 해서 이제 멀티플라이를 시켜버리는 방식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간혹 이제 그렇게 적용된 스크린 스페이스,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없이 그 스크린 스페이스로만 뒤덮인 거를 가까이서 보면은 가끔은 이제 그 안에 반사되는 게 다 보이는데, 그 안에 이제 어색하게 거먹게 좀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그릴 때도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대신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버텍스에 담아서 쓸 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 사이 값들을 보관을 하게 돼버리잖아요, 쉐이더에서. 그래서 이렇게 차폐된 부분에 요 안에 있는 버텍스는 뭐 0값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요 바깥에 뭐 이제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을 텐데, 이거를 단순 선형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퍼져서 묻어 나오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좀 버텍스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쓸데없을 수 있는 버텍스지만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위해서 조금 더 메쉬를 추가해서 넣었었고요. 당연히 이 부분도 근데 그 컴퓨터가 이때 쓴 게 아마 그 2080 Ti는 아니고 GTX 208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픽스 카드가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뭐 버텍스 넣는 거는 거의 뭐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넓은 지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텍스처 타일링을 썼는데, 텍스처 타일링은 적은 이제 해상도의 텍스처로 넓은 화면을 채우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다만 이제 어떤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반복이 보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징그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고 싶었고요. 아마 웬만한 부분에서는 근데 이 지형 위에 오브젝트라든지 프랍들이 충분히 올라가면은 이렇게 눈속임으로 이제 가려질 텐데, 어떤 그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그냥 단순한 지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니고 킬레지 IQ라 그러죠. 이니고 킬레지의 그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IQ가 제안하는 어떤 그 솔루션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인 방식은 노이즈를 활용해서 이 화면들을 UV들을 조금 흡뿌려 주고요. 그 흡뿌려진 상태에서 그 텍스처를 좀 몇 번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여러 번 텍스처 샘플링한 그 데이터를 화면이라 해야 되나요? 색상을 적절히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테크닉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차용해서 썼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이제 눈에 보이기 괜찮은 부분을 적용해서 타일링의 어떤 그런 부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이 돌들의 어떤 디테일을 위해서 지금 멀리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패럴렉스 오클루전 매핑을 이용해서 좀 더 입체감을 주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당 본사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같이 데모를 시연해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분위기에서 좋은 분위기 안에서 이제 회의를 끝낼 수가 있었고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이 컨텐츠의 효율성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결과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만족하고 왔던 어떤 그런 굉장히 행복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주로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메쉬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들을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간결화한다든지 그리고 제작을 빠르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주로 내용으로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을 모델링할 때 어떤 그 실측을 이제 쉽게 얻어내기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UV 언랩을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버텍스 컬러라든지 그런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구현했던 부분, 그리고 넓은 화면을 이제 텍스처로 하나로 이제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처 타일링 부분을 쉐이더로 그 해결했던 부분,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스에서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조명이며 아직 유니티에서 그림자 효과와 레이트레이싱 효과는 질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이라는 조건 아래 이를 해결할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를 이제 만들고 싶은 어떤 비주얼 타겟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비주얼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일단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퀄리티가 낮다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다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때깔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때깔을 만들고 싶다면은 사실 후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정이 다죠, 사실. 퀄리티를 만들려면은 이게 어떤 적절한 라이팅을 주고 그 라이팅을 화면 안에서 배합을 하고 그 주어진 라이팅 안에서 적절한 톤 매핑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안정화된 화면 안에서 색상이 어두운 면이라든지 밝은 부분에 대한 색상,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조절한다든지 어쨌든 그것들이 다 어떤 때깔과 관련된 것들일 텐데,
어쨌든 이것도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굉장히 어두운 방식, 어떤 누아르 형식의 어떤 그런 어두운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밝고 귀여운 그런 비비드한 어떤 그런 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타겟에 따라서 어쨌든 그 라이팅이라든지 톤 매핑이라든지 호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접근이 달라질 텐데 어쨌든 그 때가를 잘 내고 싶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림자 효과라든지 그런 레이트레이싱이라든지 그런 자잘한 어떤 그런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훨씬 빠를 거고요. 그게 이렇게 그림자 하나하나에 있는 어떤 그런 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기보다 사실 그런 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까다로운 유저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다 이제 잡아내겠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비주얼 타겟 어쨌든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티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컨텐츠가 있기 위한 어떤 그런 타겟을 위해서 먼저 화면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라이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원하셨던 답은 아니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티가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티의 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유니티가 그리는 메쉬 렌더러라든지 뭐 스킨드 메쉬 렌더러라든지 유니티가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제 그리게 될 텐데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워낙 그리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쉐이더 안에서도 가상으로 구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최적화에 있다든지 어떤 메쉬를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니티 메쉬 렌더를 이용하지 않고 유니티가 따로 이제 그래픽스 API로 여러 가지 드로우 옵션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최종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림자 효과, 레이트레이싱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섀도우 웹을 그려서 이거의 뎁스를 판정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보는 위치 시점에 있는 이 픽셀이 지금 다른 오브젝트에 가려졌냐 안 가려졌냐를 이제 판정을 해서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자의 퀄리티는 그 그림자 그 섀도우 맵의 해상도와 굉장히 관련이 클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해상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퀄리티가 안 되면은 물론 이제 어떤 그 프레임 레이트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자 옵션을 일단 세세하게 잘 만지시는 거 그리고 그 디스턴스가 또 무척 중요할 텐데 혹시 디스턴스가 지금 본인이 활용하시는 그 씬에 비해서 너무 넓게 잡혀 있진 않는지 그래서 아니면 뭐 이제 캐스케이드를 사용하실 때 뭐 그 네 가지 단계의 캐스케이드를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그 프레임이 안 나온다면은 뭐 두 가지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화면 안에 그려지는 오브젝트가 이제 그 원경과 근경의 오브젝트 거리가 많이 짧다면은 뭐 이 단계를 낮추든지 아니면 아예 캐스케이드 없이 그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응용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그려지는 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이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효과는 지금 아직까지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개인적으로 그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반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브젝트 간의 반사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 그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부분이 그 PBR 렌더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게 실시간인 이상은 이것들을 적절히 차폐시켜 줄 수 있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 필요할 텐데 사실 그게 그 오브젝트 하나 안에서 구워지는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안에서는 그게 차폐가 가능할 텐데 오브젝트 그 독립적인 오브젝트 간에서는 이게 차폐가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젖은 바닥이 있고요. 젖은 바닥 위에 차라든지 어떤 그런 오브젝트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그림자를 그릴 수는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 바닥이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그림자를 그렸는데 왜 이게 하얗게 뜨지 싶으면 그게 어떤 스카이박스에서 나오는 그런 반사의 빛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얘를 지금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그 현재 그 레이 트레이싱을 이용하지 않고는 좀 정확하게 좀 그려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게 그 눈에 좀 잘 안 띌 수 있는 가능성도 커서 사실 저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타겟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냥 그 레이트레이싱의 비용이 지금 아직은 너무 과도하니 그냥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디테일은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제 좀 적절히 원하는 비주얼의 목적에 따라서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는 PC 모바일 환경과 VR, AR 환경에서의 최적화 방법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VR, AR 환경에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려면 최적화 방법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PC든 모바일이든 VR, AR이든 어쨌든 3D 그래픽스를 그려내야 된다는 과정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콜소를 줄인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CPU에서 뭐 LOD 처리를 통해서 그 버텍스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리소스를 통해서 버텍스 숫자를 줄여준다든지요. 아니면 GPU에서 버텍스가 아닌 픽셀 수를 줄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오버드로를 줄여줘서 수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그 픽셀에 들어가는 그 복잡도 자체를 줄여준다든지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원론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전혀 그냥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그 V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직 AR 디바이스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홀로렌즈나 매직립 외에는 이제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VR 헤드셋을 두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제 홀로렌즈나 이제 그 매직립도 같은 맥락이지만요. 그래서 헤드셋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이성이 있죠. 이게 좀 높은 해상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양쪽 눈에 맞춰서 그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이 헤드셋 특성만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가지의 그 특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니티에서 그 XR 매니저 이제 새로 나온 그 XR 매니저 안에서 보면은 이 양쪽 눈을 그리기 위한 어떤 그 패스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로 크게는 이제 멀티 패스와 싱글 패스 인스턴스라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그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이제 동시에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눈, 오른쪽 그 화면을 그려내기 위해서 얘를 왼쪽 눈에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왼쪽 눈에 한 번, 오른쪽 눈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번씩 그려내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싱글 패스 이제 인스턴스 방식을 통해서 한 번 그릴 때 왼쪽 눈에 맞춰서 그리고 오른쪽 눈에 맞춰서 각각 이제 카메라 그 매트릭스를 변형시켜서 이거를 그려줄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려내기 위해서는 한 번 그릴 때 이것들 한 번에 같이 그려주는 게 훨씬 이득이 있겠죠. 대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유니티 그 안에서 이걸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커스텀 쉐이더를 이용하신다면은 뭔가 이렇게 그 화면이 깨져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왼쪽 눈만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은 만약에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 때는 잘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그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픽셀 단계에서는 해상도가 이제 현재 그 퀘스트 2에서도 그 많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저희 눈이 볼 수 있는 각도가 죄송합니다. 가로로 이제 한눈에 약 이제 130도 정도? 그러니까 양쪽 눈을 합하면 이제 210도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신경이 그 모든 210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뚜렷하게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그 자세하게 색상과 함께 자세하게 보는 부분들은 그 시신경이 이제 중앙에 몰려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VR 헤드셋을 그거를 그 다른 해상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 하드웨어 자체를 다른 해상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 단에서 그 해상도를 달리해서 그려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포베이티드 렌더링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바이브 프로죠. 바이브 프로에서 나온 그 안구 추적이 가능한 또 뭐 있죠? 걔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몇몇 헤드셋 같은 경우가 안구 추적을 통해서 이 포베이티드 렌더링을 한다는 부분의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 안구 추적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오히려 이 프레임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구 추적 자체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구 추적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어떤 프로젝트가 그 바운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가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CPU라든지 GPU라든지 아니 GPU에서도 버텍스라든지 픽셀이라든지 그런 어떤 각각 항목에 대해서 그 병목이 일어나는 현상, 가장 느린 부분이 어쨌든 그 속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CPU라면은 오히려 이런 안구 추적을 활용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안구 추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포베이티드 렌더링이라는 부분은 그려주는 픽셀 수 자체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병목 중에서도 CPU도 아니고 GPU에서도 버텍스가 아닌 픽셀에 의한 어떤 병목이 있을 때만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구 추적 VR을 활용하신다면은 이 부분 좀 유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퀘스트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의 퀘스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중요하죠. 저기 지원하죠. 그 Fixed Foveated Rendering이라고 이제 FFR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눈을 이렇게 정면만 본다고 그 가정을 하고 옆에 주변의 해상도들을 이렇게 낮춰서 그려 주거든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픽셀에 따른 어떤 그런 부담을 크게 많이 줄여주기는 하는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도 이제 쉐이더 같은 경우를 만들고 그리실 때 그 픽셀 단위로 조정을 하시는 그런 그 쉐이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는 그 디더링 패턴 있잖아요. 디더링을 통해서 뭔가 패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블렌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자라든지 투명 부분을 처리한다든지 어떤 그런 디더링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그 픽스드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에 있어서 그 해상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이 그 패턴을 깨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더링을 사용해야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VR에서 활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VR 그 포비에이티드 렌더링 옵션 자체를 꺼버리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VR 헤드셋 어떤 그런 특성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최적화의 방법들일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유니티라든지 뭐 그 오큘러스라든지 그런 그 개발 SDK에서 대부분 구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어떤 쉐이더를 만들 때, 어떤 그래픽스를 만들 때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게 왜 생겼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훨씬 VR에서 헤드셋 디바이스에서 그래픽스를 만드실 때 최적화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AR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각각의 모바일 기기를 AR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구현되는지, 코딩 프로그래밍의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명백히 그 아트 부분이 아닌 기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스탠다드라고 할 만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상이든 어떤 기술적이라든 뭐가 됐든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모바일 AR,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로 AR을 이제 만드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AR 킷이라든지 AR 코어를 쓰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니티의 AR 파운데이션을 쓰실 가능성이 클 텐데, 여기 그러니까 AR 그 모바일 AR에서 그 위치를 이제 공간을 잡으실 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 어떤 좌표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좌표계라면 이제 어디를 저희가 실제에 있는 공간에서 어디가 이제 0점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가 X축, Y축, Z축이 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 이제 유저라든지 오브젝트라든지 하는 그런 그 포지션이나 로테이션 값들이 다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그 좌표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AR 파운데이션에서는 이거를 이제 세션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AR 코어랑 AR 킷에서 공간을 이제 스캐닝을 하고 얘가 이제 공간 스캐닝이 어느 정도 완료돼서 처음 이제 그 공간을 인식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세션이 시작될 때죠. 그러니까 세션이 시작될 때 그 시점을 이제 그 유니티에서는 AR 파운데이션에서는 그 시점을 0점으로 잡거든요. 그 시점의 그 카메라를요. 그래서 거기가 그 기준으로 이제 0점과 카메라 위치 그 좌표의 XYZ가 잡힐 텐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저마다 전혀 다른 이제 그 공간 좌표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이 상태로 맞추는 거는 불가능할 테고요. 외부에 센서가 없다면요. 센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막 그 어떤 그 센서를 통해서 각각의 위치를 이제 그 서로 상대 값을 통해서 맞출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센서 말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앵커,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이미지 마커라든지 뭐 오브젝트라든지 어떤 어쨌든 뭔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앵커가 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미지 마커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미지 마커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 마커가 처음에 인식되는 시점에 그 세션 스페이스 안에서 그 AR 앵커를 이제 그 놓을 거예요. 그 AR 파운데이션이요. 그럼 거기가 이제 그 AR 그 유저마다의 세션 스페이스 안에서의 이미지 앵커 위치가 잡힐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 앵커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유저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 전체 모든 유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절대 좌표라 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앵커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이제 포지션이랑 로테이션 값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각 유저한테 인스턴스를 그 멀티플레이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만약에 이게 그 전시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그 어떤 운영상의 시나리오로도 그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관람객들이 오면은 관람객들한테 그 처음에 이제 그 컨텐츠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특정 위치에 이제 서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라든지 특정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아예 애초에 어떤 그 디바이스를 그렇게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컨텐츠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컨텐츠가 이미 이제 그 어떤 그 정해진 위치에 놓은 상태로 컨텐츠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어떤 그런 그 네트워킹 그 공유 없이도 아니죠 그 포지션 로테이션 그 계산 없이도 그 컨텐츠를 시작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그 저기 뭐냐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를 이용해서 이제 월드 스페이셜 앵커라는 거를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이제 모든 이제 그 공간 데이터를 담아서 계산을 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절대 좌표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랜드마크라든지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그 공간이나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 공간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만약에 그 애저에서 이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를 이제 그런 각각의 어떤 그 유저의 공간이 아닌 역으로 이제 그 어떤 그 글로벌하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지구 단위의 어떤 글로벌한 그런 위치로 그 유저를 위치를 그 정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월드 스페이셜 앵커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려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술들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발표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